반갑습니다. 귀중한 자리에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대학에 그 현직으로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 또 직접 참여 그리고 스위스 등 이런 그 국제적인 이런 동향 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퇴직한 이후에 에, 이 대통령제를 비롯한 정부 형태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국내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다 봤고 또 국제적으로 학술지에 발표된 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뭐 감히 거의 섭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은 국내에서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논의한 내용과 최근에 국제학교에서 한 5년 남짓되는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국내에서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고 또 학계에도 소개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나마 그 최신 경향을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대통령제 개혁을 할 때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개헌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따 토론 시간에 뭐 질의 또는 코멘트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그 대통령제 대신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그 참고를 하고 또 반영하는 이런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예외 없이 우리나라는 불행한 대통령이 계속돼 왔습니다. 지금 정치는 내전 상태에 빠져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추락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독재화하고 있다. 42개 국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에, 독재화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하는 이런 국제기관의 연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제왕적 대통령제 자체가 사실은 제왕적이죠. 그 말씀을 이따 드리겠습니다만은 대통령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방 분권이나 직접 민주제 또 다른 그 개혁의 과제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동시에 이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 없이 다른 개혁들이 큰 의미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정계에서나 언론계에서는 4년 중인 대통령제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른 대안은 거의 뭐 얘기가 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이런 방안 등을 이렇게 제시하는 이걸 이제 준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요걸 이 4년 중임 대통령제와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계와 시민사회는 마치 대통령제 개혁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 또는 뭐 총리의 권한을 강화한다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정도 수준의
개혁밖에는 없는 것처럼 묵인하거나 이런 대안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은 특히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다수가 대통령 직선제를 원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대단한 저는 반지성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봅니다. 이 의견조사와 공론조사는 본질적으로 다르지요. 작년에 우리가 국회에서 공론화 500인 회의를 했고 이때 선거법 개정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수기 토론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전혀 학습이 없이 수기 토론 없이 조사를 하니까 비례대표 의원을 증원하자 하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선호하는 사람이 27%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단 2주 동안의 학습과 수기 토론 결과 70%로 급증했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대통령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제 좋으냐, 직선제가 좋으냐, 이거 직선제는 그게 민주화다. 이렇게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제대로 이 분야에 많은 공부를 한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얘기하고 이걸 수의 토론을 하면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1787년에 미국의 그 13개 주의 54명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소위 재헌의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골치 아프게 고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제입니다. 이제 집행부 그러니까 행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당시에 전 세계는 심지어 영국조차도 입헌 군주제였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게 뭐냐면 왕을 뽑자 이렇게 된 겁니다. 민주적이라는 건 선거한다는 것이니까 왕을 선출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단순한 생각, 상상력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은, 아니, 대통령은 선출된 왕이고 이것은 군주제의 유산이다.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1인 왕 제도로부터 국민이 주인인, 국민이 왕이 되는 이런 시대를 공화제로 여는 것이라고 볼 때 사실은 대통령제는 민주공화제와 어울리지 않는 제도죠. 기원전 11세기에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에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줍니다. 자, 왕 세워달라면 세워줘라. 그런데 저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섬기려고 하는 거다.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나 경고를 해라. 결국 너희가 왕의 종이 되리라. 이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여기 신앙을 갖고 계시든 안 갖고 계시든 역사적으로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3,100년 전에 이런 것이 이런 사상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일생 동안 공부하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로버트 달입니다. 이분이 1999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재헌의회가 30년쯤 뒤에 소집됐더라면은 대통령제가 아니고 내각제가 채택됐을 것이다. 로버트 달이 근 반세기 이상을 이 분야의 세계 최고의 석학으로서 공부한 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이것은 사실 미국으로부터 대통령제를 모방해 가지고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시행을 했는데, 당시에 로버트 달이 이 얘기를 할 때만 해도 미국 이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대통령제가 독재가 되거나 레짐 크라이시스가 있었어요. 체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로버트 달이 아쉬움을,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왕숭배로부터 오늘날 자유로운가? 이런 의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이 리더십 연구의 고전적인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책을 수많은 리더십 책을 읽어봤지만 이 로버트 그린리프만큼 깊이 있는 책을 쓴 책을 별로 보지 못했는데, 이분이 대통령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만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자, 우리가 조직을 운영할 이 사람은 사실은 학자라기보다는 수십 년간 기업의 교육을 맡고 기업을 실제 운영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보니까 되게 리더들이 자기 잘난 척하고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조직이 위대한 성과를 올리는 조직을 보니까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더라. 이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만들려면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가 되라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제도가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촉진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로버트 그린리프의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보면은 절반 이상이 제도론입니다. 제도론. 놀라운 책이죠. 우리가 보통 리더십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건 뭐냐면, 섬기는 리더십을 촉진하려면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것은 1인 수장제를 벗어나서 동료제로 바꿔야 된다. 자, 1인 수장제라는 거는 대통령제,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제입니다. 한 사람이 대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동료제를 만들어라. 이 사람은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이게 해석을 한 건데, 컬리지얼 시스템이라고 한 건데, 로마 모델을 따라라. 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어쨌든 기본이 있어요. 그러면 왜 수장제가 위험하냐? 사람들을 오만하게 만들고, 리더를 실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 조직의 성과를 떨어뜨리느냐? 제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을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정보가 왜곡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해장막에 이렇게 가려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높은 자리에 갈수록 진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과된 정보밖에 못 받죠. 그리고 되게 아첨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전지전능한 신 이미지에 빠집니다. 우리가 북한을 보면은 알 수 있죠. 수령이 됩니다. 수령한테는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면 받아쓰기만 해요. 우리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보고하면 되게 어떻습니까? 보통 대통령들은, 노무현 대통령 이외에 모든 대통령들은 받아쓰는 작업을 합니다. 토 달 수가 없어요.
이게 예, 결국에는 수장의 판단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첨하는 측근의 장막. 결국에는 사실은 외톨이가 돼버린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 그 사람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수십 년 조직을 관찰해 보니까 반대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대개 수장들은 우유부단하고 의사결정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걸 은폐하고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의 권력 독점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 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의견을 듣고 그래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이 과중한 권력이 집중되기,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적이고 전략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 우리가 조직을 운영해 보면은 조그만 조직이지만 이 말이 뭐를 얘기하는지 아주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은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열정을 끌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 투쟁의 문화를 조장합니다. 되게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전 투구의 사생 결단에 권력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분은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지금까지 가장 깊이 있게 또 대통령제와 내각제 등 이런 정부 형태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석학을 들으라 한 사람 들으라고 하면은 린츠 이게 예일 대학의 교수인데요. 린츠 교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90년대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썼고 지금도 이 정부 형태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고전적인 문헌으로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놀라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이 다 이분이 지적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간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의 포츠담 대학에서 보시네. 2021년도에 이제 이 정부 형태론을 이제 연구한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 사람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 기념비적인 책을 쓴 사람이 간 호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제와 의회제, 내각제는 저는 이제 의회제라고 하겠습니다. 내각제를 의회제라고 하는데 의회제를 넘어서라는 일이 기념비적인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의 연구, 이 필생에 거친 업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생 동안 공부한 결과인데 이 사람들의 연구를 제가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생생하고 절절하게 대통령제가 너무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사진 찍듯이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자,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근본적인 대통령제의 위험성은 행정부를 한 사람에게 권력을 집중시킨다는 겁니다. 이걸 간호프는 executive personalism이라고 해가지고 행정부 1인주의라고 해요. 이것이 악의 근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첫째, 대통령과 의회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뽑히게 돼서 정통성의 갈등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죠. 대통령도 직선하고 의회도 국회의원들도 직선했는데 정통성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가 마비되고 실종되는 상태까지 체제 불안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대개는 의회가 대통령한테 압도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 독재라는 얘기가, 검찰 독재라는 얘기가 그래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대통령제는 반정당주의적, 그리고 반의회주의적.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때 정치는 비능률의 온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독재가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 질타를 하고 죄악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대통령제에서는 정당이나 국회가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대통령의 임기를 고정시키는 이제 제안을 하는데, 대통령 임기를 너무 오래 주면 독재로 흐른다 해서 이렇게 임기를 고정시키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정을 해도 물을 길이 없습니다. 특히나 단임제로 바꿔놓으면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개판 쳐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범죄를 형사범일 경우에 퇴임 후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그건 감옥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그래서 감옥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잘했어도 문책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을 줄 수도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면 4년 중임제로 하면 어떠냐?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임기 때, 두 번째 임기 때에는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중임을 제한하기 때문에 국정 경험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특히 장관들의 임기가 대통령제에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되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해서 묘지에다가 자기 장관했다는 거 쓰려고 하는 그런 그 용도로, 또는 그뭐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한 용도로 장관을 뭐 몇 달 하거나 며칠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의 정책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불신받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대통령제와 연관이 돼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제는 4년 또는 5년, 길어봤자 8년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안제를 내 임기 동안에, 그것도 더구나 표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중대한 개혁을 방치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중대한 개혁 과제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통령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내각제만 돼도 정책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내각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잘하는 정권에게는 10년 이상 줍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보수당이 10여 년 했죠. 요번에 노동당이 10여 년 만에 이제 정권을 가져왔는데, 에, 그 독일 같은 경우도 내각제 하면서 정치를 잘한다. 그럼 한 15년, 16년씩 합니다. 정책이 일관성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조심하면서 국민의 뜻에 맞게 리더가 움직이게 되고, 이것이 내각제의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그 임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자독식 대통령제는 정치적 양극화, 국민 분열을 초래한다. 지금 우리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대중 선동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고 검증된 사람을 뽑기보다는 이 아웃사이더인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대통령 할 만한 자격도 없고
또 정치적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미국조차도 그래요. 그럼 오늘날에는 트럼프 나온 다음에는 미국도 대통령제의 실패다. 그래서 전 지구상에 대통령제 해가지고 평안한 나라, 실패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는 민주적 정부 형태로서는 실격이다. 이렇게 린츠와 간 호프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 원시 잠깐, 역할이 네. 뭐 지금 이 갈등을 빚고 자, 강력한 리더십. 자, 잠깐 원장님 잠깐만. 지금 시간이 벌써 한 25분이 지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빨리 할게요. 네, 왜냐하면은 아니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잠깐만. 그러니까 빨리 하시는데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25분이 지났는데요. 예, 제가 30분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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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았어요. 5분 네, 내로 끝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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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 다수가 직접 대통령을 뽑으면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렇게 일생 동안 공부하면서 전 세계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면서 도달한 결론이 이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얘기만 들어도 그럼 대안이 뭐냐? 그러면 제가 그 대안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대안부터 얘기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말 대통령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의문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밖에 다른 것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럼 내각제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각제는 1인 행정부를 피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제보다 우월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내각제를 통해서 정치적 안정과 그리고 강력한 오히려 대통령제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번영을 이루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여기저기 있죠. 자, 그런데 의회제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융합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희생당합니다. 자, 그 밖에도 이 의회제가 갖는 약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이걸 완화시키거나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인 혁신이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보다는 의회제, 내각제가 더 우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대통령 직선제 하고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이 다수가 원하니까 대통령 직선제 하고 내각제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좋은 장점을 따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준 대통령제를 얘기하는데 결론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이 분야 연구한 사람 특히 린츠의 연구를 제가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준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의 아류이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각제를 대통령제와 결합시킨다고 할 때 두 가지의 장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대단히 불안정한 체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비교정치학 교과서를 보면요. 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이 논문들이나 책들을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대통령제냐, 의회제냐, 아니면 준대통령제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어요. 근데 대통령제보다는 의회제가 낫고 대통령제보다는
준 대통령제보다도 의회제가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의회제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부분은 제도 혁신을 통해서 그런 약점을 치유하거나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내각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이거 나름대로 필요한데 이것이 약화되거나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해서 간호프가 2021년도 그 전부터 많은 연구들을 이제 논문으로 냈다가 이제 책으로 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 유형 분류를 다시 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처음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단 한 편의 논문이나 글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책까지 쓴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제도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간호부의 가장 큰 학문적인 업적은 이 유형 분류에 있다, 유형 분류가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중에서 직선 총리제는 문제가 많아서 이스라엘에서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이 스위스의 의회 독립제, 이 사람은 이제 의회 독립제라고 그래요.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호주에서 좀 불완전하지만 활용하는 준내각제 이 두 가지가 주목할 유력한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이다. 그런데 의회 독립제는 이 스위스 제도는 사실 이게 성공하려면 직접민주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이 연방제, 분권 시스템이 마련됐을 때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어, 이 의회 독립제가 아주 좋은 성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나라가 이런 직접민주제 도입한다. 또 이런 강력한 연방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좀 차치해 놓고 실현 가능하면서 도입할 수 있는 그러면서 가장 나름대로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제도는 준의회제다. 이렇게 해서 준의회제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준의회제를 공부해 보니까 정말 공감이 가요. 그리고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걸 살리려면 저는 요 대안을 제시합니다. 국회를 양원제로 뽑아서 양원 간의 이 견제와 균형을 하게 하는 겁니다. 권력 분립의 원리를 살리고 그 다음에 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선거구 다수제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뽑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뽑자. 그래서 저는 한 240명을 하원은 소선거구 다수제로 뽑고 그리고 상원 의원을 시도별로 120명을 뽑자. 그래서 제주, 세저, 여기서는 비례대표제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원은 소선거구로 지금처럼 뽑고 상원은 한 120명 정도를 그 비례대표제를 뽑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질문하시고 왜 그렇게 하느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양원 간의 견제를 하게 하고 하원에서는 대개 두 개 정당이 지금처럼 양당제 또는 2.5 정당제가 가동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하원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총리도 거기서 나오게 하고 또 잘못할 때에는 내각을 국회에서 하원에서 불신임해서 갈아치우도록 이와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다, 여당이 참패했다 하면은 당연히 내각이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대통령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큰 문제는 여당이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뭐 위성정당 이런 건 이제 금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양원을 동시에 선거해야 되고, 그리고 공직 후보들 이거 우리나라처럼 지금 하지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공천 장사로 우려할 수 있습니다. 공천 장사가 생길 수 있어요. 부패가 남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독일처럼 당원이, 모든 공직 후보는 당원이 결정하도록, 당원이 투표로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 법으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법으로 안 정하죠.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국회의원을 지금 240명에다 120명 뽑으면 360명인데 경비를 국회 또 수많은 경비가 들어갈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국회 1인당 의정 인력이 8명에서 9명입니다. 이것을 4명에서 5명. 사실은 의회 선진국가들은 이거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4명에서 5명 정도만 줄여도 국회의원 60명 늘리는 것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고 오히려 돈이 남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제도적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간선 대통령은 독일의 제도를 참고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국가 원수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독일의 사례를 제가 공부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간선 대통령제가 준의회제와 더불어서 양원 준의회제와 더불어서 필요하다. 자, 이걸 하려면 에, 정치인들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국민 참여 헌법 개정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려면 국민들이 예, 깨어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이런 개혁 의지를 가진 이 섬기는 리더가 반드시 나와야 성공할 수 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용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만큼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